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 제가 아까 이제 콘솔 액션을 포인트 하나로 얘기했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예요. AI 게임. 이번 사실 기사를 쓸 때는 요거를 좀 더 앞에 내세웠어요. 왜냐면 저한테는 좀 신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크래프톤이 개발한 인조이라는 게임이에요. 혹시 심즈나 뭐 세컨 라이프 뭐 이런 인생 시뮬레이션 게임 아실지 모르겠는데 그 게임들이랑 똑같은 거예요. 말 그대로 뭐 서울이나 뭐 LA 같은 이제 도시를 좀 본딴 가상 도시가 있고요. 뭐 도원이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여기는 강남 일대를 좀 본뜬 가상 도시인데 여기에 들어가서 신처럼 사는 거예요. 새로운 인생을 사는 거예요. 정말 일반인으로서 여기 안에서 사는 건데 그래서 이렇게 인생 시뮬레이션 게임을 시연하는 무대가 있었는데 이 게임에 이 인조이라는 게임에 이게 이제 내년 3월 말에 출시 예정인데 AI 기술이 들어간 거예요. 벌써. 근데 이게 그냥 AI 기술이 그냥 뭐 AI 기술은 사실 뭐 그전에도 뭐 여러 게임에도 들어갔었어요. 조금씩. 근데 이게 좀 이렇게 눈에 띄는 AI 기술들이 좀 들어가서 제가 좀 재밌게 봤거든요. 이제 제가 뭐 시연 영상도 제가 직접 시연한 영상도 찍어 놨는데 여기 보시면은 그 AI가 여기에다가 그 사진을 찍어서 컴퓨터에다 저장하잖아요. 뭐 핸드폰으로 이 사진 찍어서 이렇게 저장을 하면은 이 AI가 그 사진을 올릴 수 있어요, 이 게임에. 그러면은 그 AI가 알아서 2D 사진이잖아요. 사진은 굉장히 2D 사진인데 요거를 AI가 분석을 해서 3D 오브젝트, 그러니까 가상의 물체, 그러니까 게임 속에서 3D 물체 있잖아요. 그걸로 만들어줘요. 근데 그게 걸리는 시간이 체험해보니까 한 10초? 한 15초? 정도면 만들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시연한 거는 뭐 고릴라 흉상 같은 사진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고릴라 이렇게 있는데 말 그대로 이렇게 제가 그림 정말 못 그립니다. 죄송합니다. 네. 이런 사진이 있는데 요거를 AD로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올리니까 게임 속에서 이게 귀도 잘 안 보이고 뒤통수도 안 나오잖아요. 말 그대로 알 수 없잖아요. 근데 한 15초 지나니까 정말 둥근 뒤통수에 귀까지 다 세밀하게 정말 어색하지 않게끔 이렇게 만들어진 고릴라 흉상이 게임 속에 딱 등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제 아파트에다가 전시를 했었거든요. 그 정도로 말 그대로 이제 내가 원하는 뭐 이 주변에 보이는 모든 물체들을 그냥 찍어서 내 게임 속 집에다가 만들 수 있는 기술이 포함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게임은 이것도 이제 크래프톤의 자회사 렐로 게임즈라는 곳에서 만든 건데요. 이게 야외 무대에 이렇게 부스가 차려져 있었어요. 이게 이제 실제 뭐 게임 제목 보면 마법소년 카와이 러블리 뭐 읽기도 힘든 그 루루핑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게임 기사에서는 루루핑과 마법소녀만 썼는데 도무지 이걸 쓸 수가 없어가지고 이 게임이 원래 굉장히 웃긴 컨셉이긴 한데 좀 재밌는 기능이 있어요. 뭐냐면은 이 AI 음성 인식 기능으로 만든 게임이에요. 어떻게 하는 거냐? 여기 보시면은 여기 마이크 보이세요? 이게 마이크거든요. 이게 PC에 연결된 마이크인데 이분들이 이제 관람객 분들이세요. 그냥 일반 관람객 두 분이. 근데 이 두 분이 여기다가 마법 주문을 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키워드를 몇 개 정해주고 보시면 여기 홍염의 레드 드래곤, 뭐 이 트림 이게 키워드가 정해지고 그러면은 이게 마법 주문인데 이거를 외치게 하는 거예요. 마이크에다가. 그러면은 AI가 이 마이크에 외친 말에 음성과 그러니까 성량과 뭐 발음과 감정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해서 데미지를 좀 측정을 해줘요. 그래서 서로에게 이제 그렇게 마법 주문으로 데미지를 줘서 이 피를 다 깎아서 이기는 사람이 이제 이기는 대인전 게임이거든요. 근데 요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창피한 게임인데 그래서 그 재미로 하는 거예요. 좀 이렇게 되게 웃기고 창피한 맛으로 하는 건데 그래서 요걸 보면은 요런 식으로 근데 요 게임 들어보니까 개발자가 3명인데 한 달 만에 데모 버전을 만들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AI 기술 활용해가지고 쉽게 만들었다고. 근데 이게 되게 직관적이면서도 재밌게 AI를 활용한 게임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거 보면서 우리가 꼭 그렇게 생각하는 AI 게임이 아니더라도 이제는 AI 게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구나라 느껴서 이번 행사의 좀 포인트라고 좀 생각을 했어요. 실제로 요 인조이 게임은 그 3월 출시할 때는
그 AI NPC라고 하죠. 이제 크래프터에서는 이제 CPC라고 얘기를 하는데 말 그대로 AI 챗봇으로 구동되는 그 NPC들 배경 캐릭터들이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냥 게임 속 그 가상의 인물한테 얘기를 걸어도 마치 AI가 답변을 하듯이 좀 이렇게 굉장히 유연한 답변을 가능하게끔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지스타에서는 이렇게 뭐 새로운 AI 게임들을 좀 보면서 아 이게 확실히 게임 업계도 이제 AI의 변화를 좀 피할 수가 없구나. 이런 다양한 AI 기술들이 접목되면서 본격적으로 게임 기술이 좀 발전을 하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실제로 뭐 이번에는 지스타에 참가를 안 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NC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 AI 기술 개발에 있어서는 솔직히 뭐 게임 업계에서는 첫손에 꼽히는 회사예요. 물론 이제 크래프톤이 AI 게임을 좀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다뤄서 바로 이제 출시하고 있는 단계지만 NC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은 이게 그 김택진 NC 소프트 대표를 디지털 휴먼으로 만든 예전에 이제 개발자 행사에서 공개한 버전인데요. 그러니까 NC가 지금 제가 그때 취재했을 때 얘기 들었던 게 그 상대의 뭐 표정이나 뭐 감정을 보고 실시간으로 상호작용이 가능한 디지털 휴먼을 지금 뭐 원래는 작년 말에 뭐 이렇게 뭐 연초 연말에 뭐 공개할 예정이다라고 했는데 지금 그런 것들이 개발 중이래요. 실제로 이제 뭐 NC 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국내 게임 기업 최초로 이제 뭐 그 AI 언어 모델 있죠. 그 바르코라고 불리는 언어 모델을 최초로 공개했기도 했고요. 이 분야에 있어서는 확실히 좀 기술력을 갖고 있고 뭐 실제로 막 AI 기술 아마 2021년부터 여기가 개발을 했을 거예요. 한참 뭐 챗GPT 등장하기도 한 10년도 전부터. 그래서 이쪽으로 상당히 진심인 회사인데 요즘 이제 경영 사정이 좀 많이 악화가 돼가지고 이런 것들도 좀 타격을 받고 있는 듯한데 그래도 이제 크래프톤과 같이 NC 소프트 같은 곳에서도 이런 AI를 게임에 적용하는 거에 좀 진심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미래에는 말 그대로 이제 AI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뭐 사람 같은 AI와 이제 뭐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시대가 조만간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은 이제 AI가 게임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 게임이 AI에 미친 영향이 굉장히 커요. 많은 사람들이 좀 생각을 안 하는 부분이긴 한데 이 두 분이 그거예요. 저기 올해 노벨 물리학상 받으신 분들이에요. 두 분 다 그 AI, 그러니까 현대 지금 언어 모델, 생성형 AI의 근간인 딥러닝, 인간의 신경 그 구조를 좀 이렇게 모방해가지고 만든 인공 신경망. 요거를 이제 개발한 분들이 올해 노벨 물리학상에 타셨잖아요. 그 정도로 이제 AI 시대가 완전히 본격화됐는데 그 AI 시대 지금 가장 주목받는 기업이 어디예요? 엔비디아잖아요. 여기가 지금 제가 1월 17일 기준 어제자죠. 방송 기준 어제자인데 지금 시총 1위예요. 세계 1위. 지금 뭐 애플이니 뭐 마이크로소프트니 구글이니 아람코니 뭐 이런 데 다 테슬라니 다 밑으로 내려보내고 지금 세계 1위 기업입니다. 근데 이 엔비디아가 솔직히 뭐 챗 GPT, 그러니까 게임을 안 하시는 분들 중에서 챗 GPT 등장 전부터 아시던 분 계세요? 없으실 거예요, 거의. 사실 게임을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엔비디아를 몰라요, 거의. 왜냐하면 게이머들한테 친숙한 기업이었거든요. 왜 그러냐? 엔비디아가 사실 설립 취지 자체도 3D 게임용 그래픽 카드를 만들겠다고 해서 젠슨 왕이 세운 기업이에요. 원래 게임을 좋아하시거든요, 젠슨 왕 대표가. 뭐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분이 뭐 3D 게임 만들려고 이 그래픽 카드 기업을 세운 거고 90년대. 그게 이제 사실 이 지포스라는 게이밍 브랜드, 그래픽 카드 브랜드인데 이거 다 게이머들만 엄청나게 신경 쓰던 그거예요. 그래서 이 엔비디아 그래픽 카드 개발의 역사는 게임의 역사예요. 결국은 이 게임이라는 게 사람들이 단순하게 오락거리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데 사실 산업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종합예술이라고 많이 얘기를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게임은 아트, 디자인 이런 요소들이 많이 들어가고요. 시나리오, 컨텐츠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가고요. 물리 엔진, 기술적인 요소가 들어가고 그 밖에도 뭐 통신도 들어가죠. 온라인 게임 같은 경우에는 통신 같은 게 중요하고 말 그대로 정말 뭐 예술과 기술, 과학
이런 것들이 되게 종합적으로 들어가는 작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게임 개발 굉장히 어려워요.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이유가 이런 것들을 다 통합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거고 오래 걸리는 거고 다양한 기술이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그래픽 카드는 사실 이 게임의 3D 그래픽을 얼마나 정교하게 구현해내느냐에 맞춰서 개발이 되었고요. 그렇게 만들어진 그래픽 카드가 지금 AI 반도체, AI 가속기라고 불리는 거에 쓰이는 겁니다. 사실 이게 별거 아니거든요. 그래픽 카드 여러 개 꽂아서 만든 거예요, 그냥. 그래서 지금 AI 산업하고 AI 기술 개발하려면 이거 뭐 엔비디아의 뭐 그 그래픽 카드 없으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 구하는 게 되게 기업들한테는 굉장히 사활에 걸린 이슈잖아요. 근데 그게 다 사실 게임용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원래는. 게임을 좀 얼마나 이렇게 컴퓨팅 파워를 얼마나 잘 지원할 수 있느냐에 맞춰서 만들어진 건데 그렇게 따지면 어떻게 보면은 게임이 그 지금 AI 산업의 중요한 기반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이제 이 엔비디아 얘기를 하면서 게임 얘기 잘 하는데 결국은 게임이 없었으면 AI의 등장이 훨씬 느려졌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보면 이번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도 생각이 든 게 어떻게 보면 게임이 AI의 어머니, 아버지라고도 불릴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좀 많이 나간 생각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게 보면은 근데 이 제가 같이 뜬금없이 갑자기 프랑스 혁명을 왜 이렇게 넣어놨냐면은 이 게임이 AI의 아버지나 어머니가 될 수 있었다고 하잖아요. 왜냐면은 게임이 없었으면 그래픽 카드의 발달이 늘었을 거고 그러면은 이제 생성형 AI를 돌리는데 굉장히 좀 많은 문제가 있었을 테니까. 근데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게 프랑스 혁명을 잉태한 포르노와 비슷하지 않나? 어떻게 보면은? 왜냐면 우리가 한국에서는 사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뭐 유명하죠? 네. 그 MBC에서 이제 PC방 전력 다운시킨 다음에 애들 욕하는 거 보고 게임이 폭력성을 조장한다. 뭐 이렇게 보도해가지고 정말 한 제가 보면 10몇 년, 20년 뭐 가까이 이제 가루가 되도록 이렇게 욕을 먹고 있는 보도 중 하나인데 실제로 뭐 저도 저희 신문사에서 함부로 얘기는 못하지만 저희 신문사에서도 비슷한 기사들이 많이 나왔고요. 저도 그거에 좀 동의를 안 하는 편인데 개인으로서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말 그대로 한국에서는 이거 중독물로 보는 경향이 있어요. 거의 도박, 마약에 가깝다. 그래서 안 좋게만 봐요. 좀. 그래서 최근에 이게 저희 10월 초에 한국에서 좀 이렇게 화제가 됐던 사건인데 헌법소원을 낸 거예요. 유명 게임 유튜버인 김성애 이분이랑 이제 뭐 변호인단을 해가지고 뭐 협회에 해가지고 헌법소원을 낸 거예요. 이제 게임물 관리위원회라는 개관위에서 이 게임 산업법에 근거해서 게임을 심사를 하는데 막 정말 일반적인 그러니까 정확한 기준 없이 좀만 뭐 폭력물이 있어도 다 금지. 근데 이게 뭐 오징어 게임, 영화는 괜찮고 오징어 게임 수준의 폭력물이 있는 게임은 안 되고 막 이런 식으로 막 지나치게 사전 검열이 심하다 해가지고 그거는 이제 법의 문제다, 지나친 자유 침해다 해서 헌법 소원을 냈는데 여기에 21만 명이 동참했어요. 이게 역대 최고 규모거든요. 헌법 소원에 21만 명이 동참한 게. 그래서 헌법 재판소에서도 이거는 그만큼 권리 침해가 많다는 의미로 좀 보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을 정도로 굉장히 좀 화제가 됐던 거였는데 그 정도로 한국에서는 사실 게임 산업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그 우리 소위 얘기해서 뭐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그 사람이 게임 중독인지 아닌지부터 확인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게임의 문제다라고 이렇게 보는 프레임이 강한데 그걸 보면서 저는 약간 이 생각이 든 거예요. 프랑스 혁명이 직접 기여는 포르노? 왜냐면은 이게 그 요건 이제 모두가 아시는 프랑스 혁명의 아주 상징적인 사진이고 요게 그 18세기 프랑스 대혁명쯤에 프랑스에서 가장 인기 있던 베스트셀러의 사파예요. 그래서 이게 보면 이 사람이 신부예요, 신부. 그래서 이 사람이 성적으로 지금 굉장히 좀 문란한 짓을 하고 있는 사진인데 이런 식으로 프랑스 대혁명 직전 실제로 이제 미국의 역사학자, 유명 역사학자인 로버트 단턴이 그 제가 기억해요. 제 책 종이 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책과 혁명이었나? 뭐 이런 유명한 책이 있어요. 여기 통해서
그 사실 프랑스 대혁명의 지적 기원은 그러니까 외설, 야설, 포르노그래피가 있다는 그 분석을 했었어요. 근데 요게 이런 분석들이 꽤 많이 나왔어요. 왜냐면은 1900년대 초반에 프랑스 역사학자도 비슷한 연구를 진행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파리 시민들의 그 장서 목록 있잖아요. 그런 거 통계를 냈을 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사회계약론 있잖아요. 루소의 사회계약론, 막 이런 계몽사상가들의 이런 막 인간의 그런 것들을 깨우쳐주는 평등, 자유평등 뭐 이런 것들을 깨우쳐주는 이런 사회 철학서들이 거의 없었대요. 거의 대부분이 그냥 포르노 서적이었다는 거예요. 외설 잡지 이런 것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실제로 그냥 단순하게 그냥 뭐 사람들이 그냥 난잡해서 그런 거다라고 보지 않고 역사학자들은 당시에 베스트셀러들 이렇게 보면은 당시에 뭐 종교 근데 제가 너무 지저분하게 해서 많이 없는데 이제 종교라든지 정치인 아니면은 뭐 이제 워낙 그 당시에는 이제 카톨릭이 굉장히 대세를 이던 시절이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종교인이나 정치인들은 굉장히 뭐 계급적으로 사회적 계급적으로도 굉장히 하이 클래스였고 함부로 이제 못 여기는 존재였는데 이런 포르노그래피들이 그런 종교인이나 정치인들의 성추문 아니면은 뭐 실명 뭐 난교라든지 이런 뭐 외설적인 것들을 실존 인물을 빗대어서 많이 표현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권위를 깎아내리고 그리고 이 사람들도 우리와 다를 바 없다라는 사상이 좀 확산되는 계기가 됐다고 분석들을 많이 해요, 역사학자들이. 실제로 우리는 이 포르노 잡지라고 하면은 무조건 나쁘게 보는 사회적으로 나쁘게만 보는 경향이 강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런 포르노 잡지들이 실제로 이런 프랑스 혁명에 어떤 기원이 됐고 사실 지금도 만연해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이런 성적인 것들로 빗대서 깎아내리는 행위들은 여전히 만연한데 이게 사실 전통적인 건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일반 대중 입장에서는 저 사람이 그냥 마냥 높은 사람이 아니라는 걸 인식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포르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게임이 우리가 예상치 못한 AI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했듯이 포르노가 이 프랑스 대혁명을 좀 이끄는 역할을 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드니 디드로라는 그 프랑스의 계몽사상가인데 이 사람이 백과전서를 썼었어요. 백과사전인데 프랑스 당시 이게 이제 프랑스 대혁명의 그 지적 뭐 토대 이렇게 평가를 받거든요. 대표 저자인데 이 사람 야설 작가였어요. 동시에 이런 사람들도 다 야설 작가였고 우리가 아는 뭐 볼테르, 몽테스키에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 다 야설 썼어요. 다 야설 작가였어요. 엄청 좋아했어요. 이 사람도 막 이런 얘기 했을 거예요. 뭐였지? 나체보다 치마가 접힌 게 더 더 이렇게 성적으로 더 끌린다 뭐 이런 식의 멘트를 막 했었어요. 그 정도로 약간 변태라고 볼 만한 수준의 그런 것들을 다 이 당시에 계몽사상가들, 철학자들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맥이 다 있는 거예요, 사실상. 표현의 자유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인간이 마음껏 생각하고 상상하고 하는 것들이 사실 발전의 가장 큰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어떤 사회적 도덕관념에 좀 얽매여서 그거를 지나치게 좀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국내에서도 이 게임 산업에 대해서 그냥 애들 게임. 왜냐면 한국에 사실 10년 전쯤인가요? 셧다운제 10시 되면은 청소년들은 게임 강제로 그냥 종료시켜버리는 사실 이게 막 전 세계에서 한국밖에 없었던 법이에요. 지금은 폐지됐지만 진짜 이거 말도 안 되는 법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사실 통제하고 억압하고 하는 것들이 과연 발전에 도움이 될까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뭐 밤새면서 게임 많이 했지만 그러니까 게임은 약간 술 같은 거라고 보거든요. 뭐 중독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충분히 중독 성향이 있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도 이걸 함부로 얘기는 못 하는데 근데 술도 그렇잖아요. 술도 중독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게임이나 술이나 그러니까 이런 오락을 주는 모든 것들은 중독의 위험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술 먹고 사고 쳤다고 해서 우리 금주법을 하진 않잖아요.
술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진 않아요. 근데 게임은 약간 그런 경향성이 충분히 강했습니다. 뭐 셧다운제처럼 이런 식으로 술을 먹고 사고를 치면 술 먹고 사고 쳤을 땐 가중할 수 있어. 가중 처벌할 수 있죠. 차라리 그런 식으로 가는 게 맞지 게임을 금지한다? 술을 금지한다랑 같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모든 즐거움을 금지하는 사회가 과연 좋을까라고 봤을 때는 저는 오히려 사고 치는 사회보다 더 안 좋을 거라고 좀 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지스타를 취재하면서도 뭐 이런 생각에 꼬리를 무는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사실 지스타 현장 취재를 기점으로 저도 이제 게임 산업에 대해서 좀 이런저런 생각을 했는데 그 내용을 좀 여러분과 나눠봤습니다. 얘기가 좀 즐거우셨거나 아니면 좀 마음에 안 드시는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좀 얘기 남겨주시면 제가 열심히 읽고 또 다음에 좀 반영을 하겠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또 더 즐겁고 재밌는 테크 이슈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